얼마 전 전해진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소식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 성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품만 총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진두지휘 아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남시스템즈, 한양ENG, 스페이스솔루션 등 약 300개에 달하는 국내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당장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조차 제 아무리 우리가 높은 기술력으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일본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이상 크나큰 리스크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 조치를 발령했고, 한동안 우리 기업들이 그 공격에 의해 충격에 빠졌던 것은 독립적인 산업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웠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100% 토종 기술로만 개발된 누리호, 순수 우리 기업으로만 만들어낸 우주 발사체의 소식은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우주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대외 정치적인 요소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진 누리호와 남극 세종기지의 교신이 확인되어 공식적인 성공을 확정지었을 때 발사 통제실에서 박수를 쏟아내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울고 불던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반 100년 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기뻐했던 것과 같은 독립의 환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우주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전부 국내 토종 기업이라는 것은 이 산업이 커질수록 한국의 고용 창출효가 역시 막대해져 이에 따르는 경제 가치도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4,390억 달러, 약 520조 원이었는데 우주 산업은 4,470억 달러, 약 530조 원이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발자국이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100% 국산 기술 개발이 매우 고되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던 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내고야 말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굳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2027년까지 총 6,874억 원을 투입해 4차례 누리호를 발사하여 신뢰성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쏘아올리고 2024년과 2026년, 2027년에도 각각 초소형 군주 위성을 쏘아올려 얼른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과거 우주 관련 모든 사업은 나사에서 일임하던 태도를 버리고 민간 기업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버진 갤럭틱 같은 민간 회사들의 참여로 이전보다 더 폭발적인 속도로 우주 산업 기술력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한국 역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차세대 산업을 꽉 잡고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지칠 줄 모르고 다음 그림을 그려가는 한국의 모습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흠칫하는 국가는 역시나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누리호의 발사 성공 소식을 알린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가 조회수 1위를 기록했는데요. 우선 축하한다. 드디어 일본의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로켓 제조 기술과 발사대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은 아니냐. 일본은 리무진 버스의 무게도 궤도에 투입한다. 10기 이상 연속 성공해야 본격적인 참가를 할 수 있다. 라며 축하하는 듯 보이는 얼굴 뒤에는 역시 한국을 견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은 늘 한국이 일본에게 뒤처지는 부분을 강조하며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불성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갓 초등학교 1학년에 오른 아이를 향해 고등학교 3학년이 너는 미적분도 할 줄 모르냐 라는 것과 같고, 30대 청년이 10대 소년을 향해 너는 왜 그렇게 돈이 없냐 거지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먼저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유로 타국을 뒤처졌다고 조롱하는 꼴인 것인데요. 오히려 그렇게 남을 깎아내려야만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고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열등감, 조급함을 느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그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보다 현재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애써 무시하죠. 한국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잔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본은 우리에게서 수탈해간 자산으로 번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은 모든 것을 일본에게 빼앗겼음에도 오늘날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일본을 압도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고 그것이야말로 일본보다 낫다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 사실만큼은 이악 물고 부정하는 꼴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발사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며 추켜 세워주는 척을 하였지만 1970년 중국이 쏘아올렸던 창정 이후보다 못한 실력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라며 조롱의 뜻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깊게 생각해보면 전혀 중국에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는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창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민생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에 국가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천만의 인민들이 죽어나고 있음에도 미사일 기술 개발에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GDP 나오는 만큼 미사일에 다 때려 박는데 그걸 누가 못하겠는가? 지금 북한이랑 똑같은 꼴이다. 민생을 무시하고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힘썼다는 말과 같은데 그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나? 라는 국내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한편 한중일을 제외한 바깥 세계에서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색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이목을 끄는데요. 로켓 발사 기술은 탄도미사일 등의 군사 전용도 가능하다. 로켓 위에 위성을 놓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지만 탄두를 올려놓으면 무기가 된다. 한국 정부는 군사적 목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한국은 누리호의 성공으로 우주 군사 정찰 및 장거리 미사일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등 우리로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기사를 빠르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호의 핵심인 엔진을 제작한 회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내보낸 광고 중 하나가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이 아니라 지구를 향하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의미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괜히 대한민국 국군 공식 SNS에서 미사일처럼 보이는 누리호 사진을 게시하며 발사 성공을 축하하여 누군가 보기에는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을 군사계에서 가장 반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내 네티즌들조차 육군의 누리호 발사 축하 메시지를 보고서는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로켓에 자주포를 심고 싶다는 포방부의 깊은 뜻이라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단지 미사일 기술력의 발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견제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발사로 로켓 엔진 기술을 확보해냈다는 것은 이제 한국에겐 제트 엔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가스 터빈, 로켓 엔진과 함께 기계공학 기술의 최정점이라 불리는 기술인데요. 현재 이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국가도 전 세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엔진을 맡겨서 겨우 만드는 수준이고 일본은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에 그치죠. 하지만 한국은 지난 1월 개최된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직접 제트기 첨단 엔진 개발이 순조롭다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최소 10,000파운드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KF-21 보람에 탑재하는 것이 목표라 했습니다. 현재 설계된 KF-21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 중으로 최대 추력이 14,800파운드인데 이에 준하는 국산 엔진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군이 지금 운용 중인 F-35A가 사용하는 F-135의 엔진이 최대 추력 28,000파운드로 이것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엔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누리호의 엔진 개발의 주축이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각종 전투기 엔진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전투기용 엔진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제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만들어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보기보다는 쉽지 않은 일이라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일 뿐인데요. 전투기용 제트 엔진은 항공 역사 100년에 이르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도 크게 애먹을 정도의 고난도입니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고바이패스냐 저바이패스냐의 문제인데 제트 엔진을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바이패스 시스템에서 항공기의 경우 그저 효율이 높고 장거리 운용에 장점이 있는 고바이패스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전투기 엔진은 효율보다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속도로 비행하는 성능을 중시하기에
저바이패스 시스템을 택하죠. 한국은 최근 저바이패스의 핵심인 터빈 블레이드 개발에서 공기 압축비를 높여 5,500파운드급에 적용할 성능을 구현해냈습니다. 현역에 있는 전투기와 비교하자면 F-15나 F-16에 사용 중인 F-10 계열 엔진과 비슷한 성능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우리 군은 이 엔진을 우선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가오릭스의 기술 실증기에 사용하여 성능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10,000파운드의 제트 엔진까지 개발하여 KF-21 보라매에도 탑재할 플랜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제 전투기에 문제가 생겼을 시 머나먼 미국 땅에 AS 보낼 필요도 없이 모든 부품, 심지어 엔진마저도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시 상황에서 빛을 발하여 적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속전속결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무기수국과 정비의 애로사항 없이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체력이 될 것이기에, 이번 누리호 엔진 성공 개발 소식을 본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단순히 우주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